시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좀 엔비디아가 달리는 모습을 좀 보였죠. 어저께 다우는 마이너스 0.76, 나스닥은 플러스 16, 종합지수, 그 다음에 S&P는 500은 0.39 플러스. 그리고 어저께는 좀 신기하게 달러와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골드는 살짝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유가 5일도 좀 하락 소폭 1.16이라는 좀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러셀도 마이너스 0.42%였죠. 이 맵을 보시면 거의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주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런 위주로 다 상승이 나와줬고, 그 외 나머지 주들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NB는 장중에 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죄송합니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렇게 보시면 애플은 플러스 0.45, 테슬라는 2.61, 엔비디아가 장중에 7%까지 상승을 했지만 마감은 6.76에 했다. 실제로 120불을 어저께 깼다가 바로 올라오는, 제가 항상 그때 말했죠. 어저께도 저가 매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지금 엔비디아를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어저께 엔비디아는 계속 달렸어요. 쭉쭉 달리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73% 상승, 마이크론 1.62. 그러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기술주 위주로 다 자금이 몰리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오늘 26일 어저께죠. 어저께니까 딱 돌아오는 새벽인 때 상반기와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끝나는 그 시점에서 콜옵션 자체가 나오면서 물량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술주들이 반등이 좀 셌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눌림을 받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나왔지만, 그걸 지금 바로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차트입니다. 어제 차트의 30분봉이고요. 하락이 나오고 유럽장 때, 여기가 유럽장이거든요. 유럽장 때 하락이 나오고 30분봉 쌍바닥을 찍고,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어저께 올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당연히 조정 구간 이시 내렸다가 올렸다는 모습을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차트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거래의 하락이었죠. 일봉상. 그러나 하지만 여전히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상승 추세다. 3거래일 하락이지만 지금 다시 그 하락분을 잡아먹는 캔들로 나와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국채의 모습이고요. 국채도 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국채에 좀 자금이 몰린다고 좀 보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면 지금 국채 발행을 하는 시즌이거든요. 3년물, 지금 오늘이 아마 5년물일 거고, 그 다음에 내일이 10년물, 이렇게 지금 국채 발행을 하고 있는 시즌인데, 보통 국채 발행하는 시즌들은 증시가 조금 소폭 하락을 하거나 눌리는 조정을 줄 수가 있는 때라고 보는데, 어저께는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국채가, 그러니까 그거죠. 사실 국채는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지금 자금이 몰리냐, 어느 정도 조금씩 그냥 자금 순환 쪽으로 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의견들이 좀 분분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국채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증시적인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는 4.2에서 4.3 이 구간대를 지키면서 계속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스닥 거래하는 거에서는. 그래서 그냥 저희는 나스닥에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국채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지금 국채가 발행하는 시즌이구나, 지금 때구나,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보통 국채가 발행할 때는 나스닥은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차트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좀 눌릴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달러도 지금 살짝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하락 마감이라는 건 뭐냐면 어저께 마감할 때예요. 그러니까 장중은 올라가고 아주 살짝 하락 마감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승을 한 모습이었던 거고, 그리고 어저께 국채 발행률이 2년물이었고요. 응착률이 2.76배. 최근 6회 연속 2.57회를 했는데 상회됐다는 거는 즉 국채 쪽에 좀 자금이 들어온다. 안전자산으로 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5년문, 7년문 국채 발행 무난히 소화할 것으로 보여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발행을 할 때는 증시가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의 나스닥이 힘이라면 그냥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는 3거래치 하락했죠. 하락하다가 상승을 아주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120불로 시작했던 그 시작가를 올리면서 126불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호실적 지속, 주총 기대심, 분기 포트 재조정, 기간 수급 영향 풀이라고 보는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젠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G7이죠. 매근7이라고 해가지고 좀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기업들은 되게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폭 더 증시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조금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장이 나스닥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요번도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조금은 살짝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는 실적 보고를 할 때는 상승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눈으로 봐도 그냥 아직까지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은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은 매도가 아닌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 이제 제가 이제 실적 보고 시즌의 날짜가 나오면 제가 이제 시황 때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은 뭐가 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서 좀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연설이 좀 있었죠. 미셸은 인플레이션 위험 여전. 되게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미셸 보고만은. 그래서 이민자 증가로 임대 시 상승 등 당분간 동결해야 인상도 가능해 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되게 많은 일이 발생할 거예요. 증시도 살짝 무너지는 모습도 보일 거고요. 달러에 자금이 다 모이면서 증시가 무너지면, 솔직히 증시가 무너지면 그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나라로 따지면 실제로 증시를 끌고 가는 거는 삼성이랑 요즘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지금 기업들이 끌고 간다라고 이제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사람 말대로 만약에 인상도 가능해라고 말할 정도면 좀 심각한, 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리사쿡이라는 사람은 인플레 노동시장 진정 시 어느 시점이나 내년 인플레 가파르게 내릴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매파 발언을 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셸 보우만은 좀 어저께 매파적인 발언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저거는 사실 뭐 그냥 퍼포먼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할 건데 언제 할 건지 정확히 명시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금리 인하라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잡고 뭐 투자를 하면서 뭐 채권이나 뭐 달러나 뭐 증시나 뭐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걸로 다 투자를 하는 계획들을 세우는데, 저런 말을 했을 시 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의 예상치를 잡으려고 그런 뭐 퍼포먼스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콜라노비치는 제한적인 주도주, 실업률 상승, 신규 주택 착공 감소 등 증시 리스크 요인이 많아. 그래서 증시가 어느 정도 한 번은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 자칼렐리는 금리 인상 상황 아니면 강세장은 안 끝나.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 인상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말이에요. 금리 인상을 안 하면
계속 강세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적 보고도 당연히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달러는 살짝 주춤하면서 약세로 돌아서면서 증시가 날아가게 되면 그때는 계속 금리 인하를 조금 늦출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지금 11월 달에 대선이잖아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지 굳이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금리 인하를 한다? 왜냐면 금리 인하는 개개적인 큰 이벤트, 빅 이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1월 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었죠. 100.4 전달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기대가 약간 둔화가 되었고 이번 주 대부분 개인만 매수를 한 좀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헤지펀드나 기관들은 보통 지금 거의 매도를 한, 그러니까 상반기에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매도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나왔던 차익 매물들을 개인들이 사면서 약간 방어를 했다. 리밸런싱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좀 뉴스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EU 애플 MS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 제기. 사실 EU는 애플한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같은 경우는 왜 너희만 애플 너네만 잭이 달라, 충전 잭이 달라, 다 C타입으로 통일해.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애플에서도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공장에서 다 이제 그 C타입이 아닌 뭐죠? 애플은 충전 타입을 뭐라고 하죠?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8핀 C타입,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아무튼 그 충전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라. 그러니까 유럽에 들어오는 핸드폰들은 다 모든 핸드폰을 C타입으로 바꿔라. 그쵸?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애플에서 좀 많이 좀 공장에서 만들어 놨는데 라이트님 감사합니다. 승아님.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고 요번에도 또 올해 말에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에서 애플한테 태클을 또 거는 거죠. 반독점 규정 위반 점유해 제기.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제재를 하고 뭐 판매를 이제 좀 저지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서 기업들을 흔들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초반엔 좀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중에는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커리큘럼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방금 말한 것처럼 애플이 이런 모습에 이런 이슈들이 떠올라도 그냥 자기네들은 자기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빠가 되게 심하잖아요. 무조건 핸드폰은 애플, 무조건 노트북은 맥북, 이런 사람들의 그 층들이 많다 보니까 두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딱 신제품을 오픈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최악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기대치에 맞게 판매는 이루어지는데 좀 열어봐야죠. 요번에 왜냐면 애플이 나오는 신제품이 AI를 넣어서 이제 같이 연동을 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핸드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빅스비는 이제 저희 삼성 거고, 그리고 애플은 뭐죠? 뭐라고 하면 핸드폰이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자꾸 단어가 계속 또 안 떠오르네요. 아무튼 이제 애플 핸드폰에 이제 착장이 되어 있는 이제 음성으로 이제 핸드폰을 찾거나 전화를 걸어주거나 막 이런 기술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 이제 AI와 합쳐서 이제 대화하듯이 너 이거 좀 찾아줘, 이것 좀 알아봐줘, 이건 너 의견 어때? 이런 식의 AI 반도체를 넣어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좀 봐봐야죠. 맞다, 시리야. 승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한 올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신제품이 발표를 하는데 좀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때 아마 애플의 주가가 움직임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리야, 나스닥 분석 좀 해줘. 나 타점이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알려주겠죠.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이거는 뭐 시황과 좀 별다른 얘기지만 AI가 자동 거래죠. 자동화 거래가 이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이제 선물 쪽도 그렇고 다 이제 자동화 거래를 한다는 이제 광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스타에도. 사실 그거는 거의 거짓말이고요. 사기꾼들이고요. 실제로 AI로 거래를 하는 것들은 보통 큰 기업들은 이제 예전에는 자산관리사처럼 이제 그 앉아서 펀딩맨이라고 하죠. 앉아가지고 그 회사의 자산을 갖고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 거래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AI, 그러니까 컴퓨터가 회사의 자금을 좀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대요.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폭들이 굉장히 작아진 모습이죠, 나스닥이.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하루에 진폭들이 최소 2.5%에서 3% 정도는 무난하게 움직이는 막 100%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움직임이 컸는데 지금의 나스닥은 진폭이 굉장히 작아요. 풀이장부터 해서 본장까지를 봐도 요즘에 막 정말 많이 나와야 막 1%, 1.5% 상승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AI가 자동화 거래를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면서 움직이는 진폭들을 관리를 한대요. 너 여기 올라가면 안 돼. 더 이상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넌 거기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진폭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장이 굉장히 작아진 거죠, 진폭이.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상황이고 시대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같은 개미들은 그냥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지표들이 유럽 쪽이 또 많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독일 소비자 신뢰지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장관 회의 그다음에 뭐 유럽 지수 레인 연설 이런 게 있고 지금 저 미국에서는 그냥 뭐 이거 정도 건축 승인 건수 신규 주택 판매 좀 이런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제 원유 재고가 지금 나스닥한테 영향을 얼마나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일과 나스닥이 진짜 디커플링 움직일 수 있고 어느 날은 또 오일 뭐 골드와 나스닥이 디커플링 움직이면서 진폭이 크게 움직이는 날이 있었는데 지금 원유가 그렇게까지 나스닥한테 많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한 4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원유 재고가 발표했을 땐 나스닥도 철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나스닥도 움직임이 많이 컸는데 요즘은 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11시 반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네. 이거 좀 알면 되시겠고 11시에 신규 주택 판매는 그래도 한 20포인트, 30% 정도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는 잠깐 매매를 멈췄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중국은 지금 딱히 또 말씀드릴 게 많이 없어요. 계속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책을 많이 벌였지만 그 지원책이 생각보다 증시에 영향을 많이 못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도 상하이도 마이너스 0.44%, 뭐 성장성 분지수도 마이너스 0.46, 그리고 항생은 0.25 플러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생은 일봉상 60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얘는 이쪽이 여기죠. 오늘도 여기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선만 오면 반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봉의 모든 이평선이 모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서 만약에 이평선이 역별로 될지 다시 정별로 될지에 따라서 항생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딱히 별로 없습니다. 뭐 위안화 가치 하락 이 정도? 그리고 뭐 장중 상해지수 반등 후 중국 증시 매도 우위. 그러니까 오늘도 장을 보시면 상승과 하락이 같이 나온 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장 때 상승이 좀 나오고 우상향 차트를 보이지만 이 차트들 여기 상승해서 또 하락이 나와서 지금 하락으로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봉상 기준으로 11선과 21선의 싸움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 61선이 계속 이 캔들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씩 고점을 올리면서 올라가겠지만 시기적인 시황상으로는 올라갈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어저께 좀 빅이슈로는 버핏 사나 버크셔 해서웨이가 6월 19일이죠. 6월 19일이면 언젠가 저번 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날 비아디라는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거기 주식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주를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버스커 쉐웨이가 보통 그 비아디의 지분의 거의 30% 이상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5%도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다. 뭐 자금이 많이 빠진다. 그리고 대형 투자자들도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금이 빠지고 뭐 시중에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주식은 올라가는데 파는 사람이 너무 많이 팔고 사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주식은 사실 그 뭐라 그러죠? 회사가 상장을 해서 그 상장이 폐지가 되거나 만약에 그 상장 그 주식이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사실 값어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장을 한다는 거는 내가 내 회사에 그러니까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상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상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이 내가 발행을 하게 되고 그 주식을 사람들이 사면서 그 값어치를 올리고 그 값어치가 올라가면서 똑같이 동방성장을 하면서 회사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주식인데 지금 이 정도의 주를 매각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뜻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쪽에다가 투자를 이제 꺼려 한다. 차라리 이 자금 갖고 나는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미국에 있는 증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디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기보다 지금 조정이 아니라 거의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국 정부가 신탁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신탁업계, 은행업계의 연관성이 한층 더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 항생은 뭐 부동산주랑 거의 은행주가 거의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항생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도 좀 중요한 시황들은 좀 갖고 와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